북한 경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북한 경제 동향, 오늘도 데일리 NK의 강미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2020년 올해 첫 방송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북한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네, 북한에서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잘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예. 그냥 이제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게 보통 인사예요. 그래서 덕달. 북한 달력에도 새해를 축하합니다가 이제 씌어져 있는 거죠. 북한 달력 한번 보고 싶네, 진짜. 제가 다음번에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새해 첫 시간이니만큼 2020년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나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변화상 어떤 것들부터 꼽아볼까요? 네, 제가 얼마 전 북한 평양에서 보낸 편지를 한국에 있는 한 가족에게 전달한 일이 있는데요. 네. 북한에 있는 한 주민이 중국산 휴대전화를 통해서 내부 주민이 작성한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건데요. 북한 주민들의 이렇게 핸드폰 이용은 국내 핸드폰 이용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의 편지 전달도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도 국내 휴대폰으로 평양에서 국경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보낸 걸 이 주민이 사진을 캡처해서 다시 중국산 휴대전화로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 손전화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로 이전처럼 손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전화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도 전국 시장의 물가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상품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손전화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북한 내에서는 잘 터지나? 북한 내에서는 아마 151과 24 20, 24, 26 이런 평양 191 이런 핸드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151은 한북도 이북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요. 예. 191은 함남도 이남 지역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함남도 이남 지역에서 활용하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국경 지역에서 전화를 하면 통화가 잘 안 터질 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 네트워크에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러면 주로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제 주민들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다라고 이제 앞서 해주셨는데 스마트폰으로 이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이전보다도 이제 편리해진 점들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한 주민에 따르면 대학생들과 간부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필품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스마트폰에서 검색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출근길에 노동신문을 살펴보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각종 자료들을 검색하고 또 도서를 검색해서 책을 보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는 2015년 정도만 해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현재 변화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민들 자체도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된 것은 또 있는데요. 가정주부들도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리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듣는 귀가 호강스러웠는데요. 주민들은 음식을 맛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리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들도 열성이라고 하는데요. 동네 음식만 알았던 가정주부들에게 전국 지역의 대표 음식들이나 전통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예.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요리를 배워볼 수 있다. 자, 이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사진관이 거의 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사진관을 찍는다면 기껏해야 이제 무슨 증명사진을 찍는다거나 여권사진을 찍을 때 정도 이용하게 되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현재 사진업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래식 사진기로 추억을 남겼던 시절은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옛말이라고 하고요. IT 발전으로 사진사들이 직업을 바꾸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사의 도움으로 사진을 찍던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을 형상해 오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형상을 하는 가격은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전에 잘 사는 가정에서만 이용했던 동영상 촬영은 일반화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기념일이라든가 또 결혼식 또 생일 등 이렇게 가정의 소대사들에서 동영상 촬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주는 개인 업체도 있고요. 주민들은 편하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동생도 사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현재. 네. 근데 사진관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생맥주를 또 같이 곁들여서 판다고 합니다. 사진관에서 맥주를 같이 팔아요? 그렇죠. 네. 예, 실제로 동생 사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되면 이전에 사진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들 생계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제가 입수한 정보들에는 일부 사진관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사진사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는 문화가 일반적이긴 하나 또 명절, 기념일 그리고 가족의 경사가 있을 경우에만 찍는 것이어서 생계 해결에도 겨우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까지 생겨나면서 일반적으로 사진을 폰에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진사들이 돈을 벌기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기술이 사진업인데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진사를 하던 주민들은 보통 지역이 편의봉사관리소라든가 사회기반관리소에 적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이들이 직장을 새롭게 구하려면 지역행정위원회 노동과에서 제시해주는 직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개인으로 활동하던 주민들이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요. 하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이 실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더구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서 잘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옛날에는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특별한 날 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네. 화질조차도 너무 그렇죠. 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진관들의 경우에는 특화된 영정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화된 영업을 하긴 하는데 북한 내에서도 어렵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보면 이 북한 내에 이런 이제 빠른 변화들이 이미 이제 우리 남한이 경험했던 지나면서 경험했던 시절, 과거 시절을 좀 따라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손편지예요. 저는 네. 사실 손편지를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쓸 경우가 많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의 이야기에서도 저도 새로운 것을 느꼈는데요. 사실 새해가 되면 북한 주민들은 스승 또 지인, 친척, 친구에게 새해 첫 인사를 보내곤 했던 이제 새해 축하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새해 축하장이 이젠 기념품으로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새해 축하나 안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땐 편지가 기본 서신이었고요. 보통 5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를 축하하는 축하장과 편지는 이젠 보기 드물어졌거나 아예 없어져 가고 있는 문화의 한 조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IT 기기가 너무 급속도로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옛날의 추억들이 좀 하나 둘씩 좀 사라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한 영상을 보니까 영상 속에는 대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 증가로 나타나는 게임 열풍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지능 스마트폰들이 새로운 기종들로 이제 연이어 출시되면서 젊은 대학생들 속에서 게임 열풍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층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는 숙제를 내쳐두고 게임에 빠질 정도로 게임 행위가 심각하다고 하긴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은 아들이 게임놀이를 너무 하기 때문에 대신 숙제를 해주는 웃지 못할 일도 다반사라고 푸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임은 대학생들 사이에도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스마트폰에는 여러 종류의 게임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제 평양 246에는 2019년 생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독주가라던가 싱싱이의 높이뛰기, 오토바이 명수, 장기 명수, 5인 카드놀이 3.0, 그다음에 풀면 수제
2048, 또 14 맞추기 등 이렇게 다양한 게임 앱이 있더라고요. 실제 내부 주민들이 보낸 소식들에서도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신형의 게임들이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지능을 높여주고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야기처럼 지능을 높여주는 데만 사용됐으면 좋겠고 게임 중독이라는 안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할 수 있는 게임들이에요. 굉장히 초보적인 게임들이 들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취재하고 계시니까, 자, 경자년, 올해 2020년, 북한에는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도 좀 전망을 해주세요. 아마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여러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도 주부들이 기본으로 여기는 김장 마련이라든가 된장 당국에도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어서 향후 북한 주민들이 변화된 생활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북한 내부의 다양한 변화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바꿔놓은 현실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있잖아요. 저는 외부와의 자유로운 왕래라든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 등이 실현되는 새 연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또 남북이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하는 새로운 연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크고요. 통일이라는 큰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 서로 이해, 양보, 또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눔과 실천 등을 통해서 수많은 분기점을 항해해서 남북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목표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믿고요. KBS 한민족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청취자분들이 방송을 통해 공유되는 한국 사회와 북한 사회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더 깨어있는 새 연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저도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의 강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터의 생생한 취재와 함께합니다. 경제 현장 김성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독 간호사 광부에 대한 감동적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뭐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적는 것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뭉클스토리의 교사 출신의 서울대 이 국어교육학과 정대영 씨가 이제 도와주시고 계신데 이 어떤 이야기들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쓰는데 뭐 파독 강부나 파독 간호사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 치매로 부모님이 기억이 이제 더 사라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써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신이 입양된 것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양어머니의 자서전을 의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자서전을 만드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원고로 정리를 해서 출간 전에 담당자에게 일단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정을 해서 15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까지 되는데요. 이 인생 이야기를 미리 내가 자서전으로 써야겠다,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때 기록해 놓았던 메모 이런 것들까지 많은 경우에는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예, 뭐 일생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제 글로 책으로 역자면 분량이 정말 많아지겠습니까? 자, 그런 걸 정말 보기 좋게 그리고 읽기 쉽게 책 한 권으로 만들어주는 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이처럼 이제 뭐 파독 간호사나 파독 광부, 뭐 참전 용사가 이제 자서전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마련되나요? 네, 온라인 대중 모금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장하시기 위해서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남겨줄 선물용으로 한 10건 정도 출간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펀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서관에도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를 많이 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대영 씨와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던 이민섭 씨가 함께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민섭 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2시간씩 3번 정도 인터뷰를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가기 전에 사전에 어르신들께 뭐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구성을 해 간 다음에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구슬로 받아 적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저 1인칭 시점에 이제 자서전으로 완성을 시켜서 선물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게 된 거는 모든 부모님의 저희가 자녀 입장에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내 부모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또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삶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부모님의 삶으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모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삶 이제 하나하나에 뭔가 배울 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이제 갈 때마다 매번 좀 새롭게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도 감사한데 되려 저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던 이민섭 씨는 사실 부모님의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다가 이 뭉클 스토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끝내 아이고 쑥스러워서 난 안 쓸래 이런 분들 보면서 이 자서전을 대중화시키는데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정대원 씨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파독간호사 노금희 씨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파독간호사 노금희 씨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파독협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평소 때 그랬어요. 제가 살아온 게 너무 기구 아주 너무너무 기구해. 그래갖고 나 혼자 이제 항상 생각에는 자서전을 좀 쓰고 싶다. 자서전을 쓰고 싶다 이랬는데 제가 그냥 써보다가 또 그냥 일기만 겨우 쓸 정도가 되고 그래서 있는 차에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많고 그러니까 왕누님 좀 왕언니 거기 좀 한번 참석해달라고. 그래갖고 아주 너무 그냥 기뻐하면서 그냥 참석을 했는데 두 작가님들이 이제 애기 작가님들이 두 분이 이제 매일 이제 저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주 저는 보람이 있고 너무 그냥 아주 너무 잘했던 것 같고 수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해갖고는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대표님 드릴 거예요. 그럼 아직 책으로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자서전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죠. 멀리서나마 한번 보고 싶은 사람, 오해받은 사진, 아니면 구구곡절이 살아온 거를 애기서부터 6살 때부터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나이 정도 되면 많을 것 같아. 150페이지요. 네. 1974년입니다. 일기 이제 이 파독 이 간호사의 모집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이제 독일로 간 경우인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본인이 모았던 뭐 자료, 사진과 같은 자료를 일단 요약하고 그걸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장하기 위해서 선물용으로만 10권 정도 만들었다가 여기다 이 대기업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섭 씨가 합류를 하면서 그 발행 부수가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은 뭐 나오는 여기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출판되고 있는 자서전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달에 5건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엄마의 구구절절한 사연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뭔가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그 당시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민석기 씨 파독 강부 얘기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분은 사실 영화를 만드실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자료나 이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자서전에 좋은 것만 쓰고 싶진 않다. 그래서 본인이 뭐 고생했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또 실수했던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 있고요. 정말 독일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로서 후손으로서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또 이렇게 자서전으로 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업 사러 주는 거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이제 어떻게 근데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셨어요? 그때 찍은 거지. 그때 찍은. 그때 찍어가지고 이거 이제 그때부터 자서전을 쓰실 생각이 있으셨던 저는 원래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은 거라. 내가 평생에 살아온 그거를 준비를 하신 거네요. 계속 주면 그래서 이게 그래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게 한 3,000명이 이제 배추로 심은 거야 농장을. 이거를 심어가지고 우리 한일 교포들한테 전부 유럽에 이제 전부 다 이런 이제 판매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이제 이 독일 사람이 막 거들어주고 막 이랬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는 못 찍으시고 자서전. 그래서 이제 우리 연합에서 이제 자서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쓰려고 내놨는데 지금 굉장히 쓰고 이제 지금 뭐 거의 다 쓰고 이제 수정하고 있는 편국이에요. 진짜 이거를 내 살아놓은 그 생애를 다 실어가지고 남인데 참 보인다는 게 뭐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참 잘 됐다 싶고 굉장히 영광스러워. 나는 뭐 거짓말도 저희 없고 있는 그대로 진짜 뭐 배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좀 다 알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책 나오는 게 기대가 되시죠? 기대되죠. 엄청 우리 대표님들이 너무너무 또 고맙고 참 좋은 길 해주셔가지고 그런 참 고맙게 생각해요. 네. 뭐 우리 이 소장님은 워낙 글솜씨가 좋으셔서 본인이 직접 자서전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시절을 가장 남겨놓고 싶으세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영화로도 제작하고 싶었고 또 한 번쯤은 자서전을 쓰고 싶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비용적인 부담 이거 정말 가능한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요즘에는요. 이 지자체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서전 쓰기 강좌 이번 연도에 한번 시작해 보시면은 또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유 나는 어려워서 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뭐 각 구청 지자체 쪽으로 문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 문글 스토리 쪽에 도움을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이번 새해에는 뭔가 나의 기록을 남겨놓기 위한 소소한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의 기록보다 부모님들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자녀들 대한 교육용으로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좋은 어떤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봅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인데요. 자, 새해 첫 시간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님 이혜정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좀 새해를 열었으니까 이제 좀 활기찬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경색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 남북 경협 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추진되는 시기에는 역시 재원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이제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서 가용한 이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시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 군사적 요인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부침이 정말 컸어요. 네, 남북경협이 처음 시작된 게 지난 1988년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소위 77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시작되어서 이제 올해로 32년이 되게 되네요. 32년 동안 남북경협은 초반에는 도입기라고 해서 그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 정도 처음에 경협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 위에 본격적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성장기라고 해서 경협의 규모나
뭐 질적으로도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어쨌든 정체기로 구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지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경협 뭐 완전히 중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기존과는 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줬었는데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쪽에서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북측에 전달을 했고, 북측에서 이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북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5개의 특구 그리고 22개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 구상을 담은 내용을 남측과 합의를 해서 내놓은 결론이 9.19 평양 공동선언에 나온 서해 경제 공동특구 그리고 동해 관광 공동특구일 텐데요. 네. 그래서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철도도로 연결 그리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우선 정상화 그리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동해 관광 공동특구의 조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14선언을 재확인한 서해 경제 공동특구의 조성과 원산 금강산 특구를 염두에 둔 동해 관광 공동특구의 조성을 합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남북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서해 축과 동해 축의 통일 경제 특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서해 축은 개성공단, 동해 축은 원산 금강산 특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특구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자원들이 가용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북 경협에 활용 가능한 국내 재원을 꼽으라면 첫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남북 협력 기금이 떠올라요. 이것 증액을 놓고서도 사실은 찬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남북 협력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북 협력 기금은 남북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1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금인데요. 남북경협이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정부는 남북경협 재기에 대비해서 경협 기반의 남북경협 기금을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지출 규모는 1조 2,176억으로 2018년 대비 10% 증가한 금액을 예산안으로 지출을 했고요. 이 부분을 최근에 확정이 되었는데 1조 2,056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9% 증액된 금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세부 사업을 좀 살펴보면 경협 부분에서 5,565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 증액된 내용이 배정이 됐는데요. 네. 이러한 내용은 한강하고 공동 이용이라든지 접경 지역 협력에 관한 부분에 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에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남북 SOC 연결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을 감안한 예산안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지원 관련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 때문에 2020년에는 인도적 교류도 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됐던 이제 남북협력기금 9% 증가폭은 다소 미미하지만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남북 관계가 이제 변화하면서 남북경협 사업 여건도 이제 변화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남북협력기금도 사업 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기존의 그 사업 계획들이 주로 남북 양자 간의 사업을 고려해서 반영된 사업이라고 했다면 향후 경협의 국제화를 고려한 계획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경협의 핵심 원칙, 그러니까 지난 1988년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에서 강조된 남북 경협의 핵심 원칙이라고 하면 남북 간의 민족 내부의 교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민족 내부 교역의 핵심이 바로 무관세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이것이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원칙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그 WTO 가입국 사이에서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 약간 위반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협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WTO 내 보조금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과 충돌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네. 북측이 WTO에 가입하는 정상국가화를 추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타의 다른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데 평균 소요된 시간이 10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가 12년이 소요가 됐고요. 중국의 경우 15년이 소요가 됐는데, 북측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서 북측이 WTO 체제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인다라고 봤을 때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뭐 세파라든지 남북 FTA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안에서 남북 협력기금 역시 그 위상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20년 계획안을 살펴보면 이 민생협력 지원 관련 보건의료 협력 부분에서 북한 의료인력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협기반 단위사업 내 세부 사업 가운데 북한 경제 인력 양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북한이 WTO 체제에 가입하기 위한 어떤 그 제도나 법률, 회계, 통계와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에 나아가는 기술 지원에 필요한 자금들을 우리가 협력기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인프라나 과학기술, 농업이나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기술 인력, 교육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국제기구나 국제 NGO와 같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417만 달러의 한국신탁기금을 재원으로 한 UNESCAP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재원을 바탕으로 환경, 수자원, 에너지, 통계, 교통, 지역 통합과 같은 분야에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관리들을 대한 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규모로는 지원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인 부분도 한계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추가 조성을 통한 증액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대외적인 이 재원 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적 개발 원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ODA라고 흔히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ODA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증여나 양어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OD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ODA 사업 방식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상환 조건에 따라서 유상원조, 무상원조로 나뉘어지고요. 전달 경로에 따라서 양자원조, 다자원조로 나뉘어집니다. 또 구속성의 여부에 따라서 구속성 원조, 부분 구속성 원조, 비구속성 원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전후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지금은 도움을 줘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 개발 원조에 자금을 좀 지원을 해야겠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나요? 한국의 2019년 ODA 확정액 규모는 3조 2,003억 원 정도 됩니다. 총 41개 기관에서 1,40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자간 원조 가운데 유상 원조는 34개국을 대상으로 156개 사업을 통해서 1조 1,412억 원의 차관 집행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무상 원조의 경우에는 84개국을 대상으로 1,182개 사업에 대해서 1조 3,526억 원의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ODA 중에서 양자협력 대 다자협력 비율은 78대 22 정도, 그러니까 양자협력이 훨씬 많은 수준이고요. 유상협력 대 무상협력 간 비율은 45대 54 정도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상협력이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38.8%, 아프리카가 21.6%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제로 하나 되기, 오늘은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서 이제 가용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 오늘 순서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인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통일백세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사만사온,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사만사온이란 말보다 사만삼이란 말이 더 익숙합니다. 겨울철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요즘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뿌연 공기 때문에 시야도 답답하고요. 주위에 목감기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로 괴로운 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평양 시내의 모습을 보니까 낮에도 차들이 전조등을 켜야 할 만큼 온통 흐릿했고요. 이례적인 미세먼지 습격에 방송에서도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쓰고 소금물로 함수, 즉 양치질을 자주 하라는 당부도 하고 있던데요. 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이 북한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 인구가 2017년 기준 10만 명당 23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해서 대북 환경 지원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통일백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를 꿈꾸는 한민족 방송 통일 100세 성기영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지난해 사단법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협력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 인도적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대북 제재로 인해 국제기구의 대북 협력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새해를 맞아 국제적인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대북 지원 사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떤 지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오늘 통일의학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통일의학 코너를 함께 하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이신 이효환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북 지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와 유엔의 제재가 동시에 가동 중에 있는데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는 워낙에 포괄적이고 강력해서 아무래도 이 제재로 인해서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 그리고 특별히는 국제 NGO의 많은 대북 지원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재들도 순수한 인도적 목적의 지원, 특히 보건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북 지원 계획들이 이 제재와 발맞춰 나간다면 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그 대북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각 정부가 재정을 네. 분담을 하고 네. 집행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데 올해 작년에 이제 결정하기로 한 금액 또 계획이 올해 집행이 되는데 네. 올해 지원의 규모로 보면 한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고 네. 또 결정을 한 나라들이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가 지원을 많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핀란드 등도 큰
큰 재정은 아니지만 예, 대북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구는 국제기구라고 하시면은 뭐 세계 식량 기획이라든가 세계 보건기구, 뭐 유엔 아동기금, 세계 식량농업기구 이런 데 그렇죠.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는. 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의 식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들의 식량 지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이 식량 지원은 사실 대북 제재와 가장 민감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세계 식량 계획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특별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취약계층 280만 명에 대해서 영양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에 필요한 자금 이 조달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이 목표 예산과 실제 모금액 사이에는 좀 격차가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얼마 전에 이 세계 식량 계획과 식량 농업 기구가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하면은 또 유니세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일 친숙한 국제 기구이기도 한 유니세프도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긴급 투입해서 급성 영양 실조에 걸린 5살 미만 7만 명을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되면 대상자를 확대해서 어린이 160만 명과 성인 600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린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사망과 폐렴인데, 설사와 폐렴인데, 네. 이 설사와 폐렴에 대한 치료제를 포함해서 필수 의약품을 조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계획이고요. 이 계획이 집행이 되려면 네. 그만큼 또 재원 조달이 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만큼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유니세프가 설정한 목표 예산이 충족돼야 네. 모든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국제기구가 세운 목표 예산에 항상 미달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재정 보면. 조달이 아쉬운 네. 점이 있죠. 네. 그 이제 식량 지원 뭐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중요한 지원이고 이제 그 외에 또 결핵이라든가 말라리아 또 에이즈 퇴치 사업 같은 그 감염병 예방 또 치료를 위한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이 문제들은 북한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들인데 가비라고 하는 백신 지원 전문 단체가 네네. 아주 유명한 단체가 있었고 이제 말씀드릴 글로벌 펀드라고 예. 해서 여러 이제 기업가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 출자를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펀드는 그동안 북한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해왔던 단체인데 재작년에 네. 현지 모니터링 조건을 요구했는데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아서 네. 철수를 한 아쉬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이 단체가 다시 북한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사실을 북한 당국이 알렸는데 아직 북한 당국에서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해마다 이렇습니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제 이렇게 뭐 대답을 좀 늦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때요? 사실 북한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지난해의 그 대북 지원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원한 우리 정부요? 거요? 예. 우리 정부도 다각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는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타미플루 독감 예, 치료제인 예. 타미플루 지원을 35억 원 규모로 집행을 하기로 했다가 일단 대북 제재에 잠깐 걸렸었어요. 그게 풀렸지만 이후에 남북 관계 정체로 북한의 거부로 인해서 결국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작년에 남북 협력 기금으로 사용한 이제 북한 지원 사업이 북한 세계 식량 계획과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는 북한 영양 지원 모자 보건 사업으로 $800만 한 90억 원 이상의 지원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것도 세계 식량 계획하고 유니세프 통해서 그렇죠. 지원을 한 거죠. 예. 그 우리 정부의 인구 센서스 지원도 계획됐다가 무산됐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잘 모르는 얘기라서요. 이제 인구 예. 센서스는 이제 당국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인구 총조사 네, 이런 인구 거죠. 총조사죠. 네. 그 연령, 성별, 지역별로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조사인데 북한에는 이 조사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죠. 왜요? 북한 당국도 중요할 것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돕는데 이런 정보를 기초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의 인구 보건학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조사였는데 북한이 막판에 우리 정부의 지원을 좀 거부하면서 무산된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매우 아쉬운데요. 근데 북한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지만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작년 10월에 이 센서스를 하겠다라고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은 들리지 않고는 있습니다. 이 인구 센서스 인구 총조사 지원도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큰 인력도 많이 액수였죠. 필요하고 맞습니다. 또 재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이제 우리 정부가 다양한 대북 지원책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작년처럼 아쉬운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이제 드시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2014년 이후에 중단된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북한 모자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네. 중요한 사업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2012년에 이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WHO 본부에 갔던 적이 있었던 사업인데 그러셨어요, 직접. 네, 올해 2020년에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을 해서 올해 500만 달러 네. 우리 돈 6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북한의 취약계층인 영유아, 산모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상황과는 좀 무관하게 가야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도 북한 어린이 또 장애인 역량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타가소나 유치원의 밀가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한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게 밀가루 등을 지원하면 아무래도 북한 아동들의 영향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반가운 소식은 국내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대북 협력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항상 북한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 단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대상자를 좀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도 독립적인 대북 사업 대상자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대북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독자적인 대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여러 형태의 보건의료 지원 계획과 또 독자적인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민간단체가 워낙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네. 올해도 이제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이 외에도 학계와 학회들도 좀 특별한 어떤 교류 협력 방안들을 네.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 잘 실행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잘 선행돼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는 남북 관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우리의 계획을 북한 당국이 좀 진정성 있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북미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풀려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야만이 국제사회의 지원이 조금 더 맞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국제기구와 남한의 대북보건 지원 기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요한 평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새해 시작 첫 주는 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이 이제 새해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새해 계획들 잘 세우고 실천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결국 계획 세워도 작심 3일로 끝나기 때문에 아예 세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무계획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계획을 잡아놓는 게. 어떤 분은 3일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면 결국 이루게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시던데 어쨌거나 새해 계획을 이루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목표를 너무 크게 세워서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꾸준히 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자, 경자년 흰쥐의 해인데 세월따라 노래따라 그때 그 시절 오늘은요 12가지 동물들 가운데 쥐, 이 쥐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래 듣고 쥐의 해, 쥐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재은의 행복의 길, 이양일, 박재란의 행복의 센터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네, 정재은의 행복의 길, 이양일, 박재란의 행복의 센터 두 곡이었습니다. 자, 올해는 12간지 가운데서 쥐띠해입니다. 그것도 상스러운 흰 쥐의 해죠. 예부터 쥐하면은 다산과 풍요, 지혜와 근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또 예지력이 뛰어난 동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중국에서는 쥐띠해에 태어난 사람은 제복도 있고 영특하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이때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쥐는 농작물을 해치고 전염병도 옮기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라서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어쨌거나 쥐가 등장하는 속담이 많은 거 보면요. 오래전부터 쥐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뜻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대표적인 속담 잘 아시죠? 송대관의 해뜰날이란 노래도 이 속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양이 앞에 쥐라든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도관에 든 쥐. 여러 가지 속담들이 많은데 이렇게 힘없는 작은 쥐가 12간지 가운데서 첫 번째 동물로 꼽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물주가 새해를 맞아서 모든 짐승에게 세배를 온 순서에 따라서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단연 빨리 달리는 호랑이가 1등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죠. 달리기에 자신이 없던 우직한 소는 금은밤에 출발했고요. 밤새 걸어서 드디어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의 등에 몰래 올라탔던 쥐가 펄쩍 뛰어내려서 1등을 차지했죠. 이렇게 편법으로 1등을 차지한 쥐는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오히려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약자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그 모습, 사람들에게 용기를 선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김상국이 노래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그리고 송대관의 해뜰 날 두 곡입니다. 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김상국의 노래 그리고 해뜰 날 송대관이었습니다. 경자는 흰쥐 해를 맞아서 띠동물 가운데 쥐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쥐가 단순히 약삭빠른 동물만이 아니고 지혜의 상징이 된 이유는요. 함경도 무속신앙에 전해오는 이 창세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가 한마디로 미륵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미륵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정돈했지만 물과 불의 근원을 몰라서 생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얻지 못했는데 마침내 생쥐를 붙잡아서 너는 물과 불의 근원을 알고 있느냐? 라고 추궁했는데 구석구석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생쥐는 물과 불의 근원을 알고 있었지만 순순히 답하지 않고요. 일종의 미륵에게 딜을 겁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물과 불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드리면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미륵은 이 세상에 있는 뒤주란 뒤주는 죄다 내가 차지해라. 이렇게 약속했죠. 쌀이 그득한 뒤주를 쥐가 차지하게 됐으니까 그야말로 쥐는 재물복을 상징하는 동물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생쥐는 불의 근원은 금정산에 들어가서 한쪽이 차돌이고 한쪽이 무쇠인 돌로 치면 불이 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싯돌을 찾으면은 불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이요. 그리고 소화산에 들어가면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다면서 물의 근원도 알려줬습니다. 이때부터 미륵은 물과 불을 쓰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경도에 전해오는 천지창조설화 창세가에 등장하는 쥐는요. 물과 불의 근원을 알려준 영물이고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 존재했던 동물이었던 거죠. 최진입니다. 물보라 그리고 이용복의 사랑의 모닥불 두 곡 들으시죠. 네, 최순희의 물보라 들으셨고 이용복의 사랑의 모닥불 들려드렸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 그 시절 오늘은 경자년 흰쥐해를 맞아서 12간지 띠동물 가운데 쥐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쥐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지력입니다. 흔히 영화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일어나기 전에 쥐가 떼를 지어서 어디론가 도주하는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유사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라 해공왕 때 어느 겨울인데 8천여 마리의 쥐가 강원도 치악현, 그러니까 지금의 원주에서 평양 쪽으로 때를 지어 이동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 치악현에는 겨우내 눈이 오지 않았고요. 겨울 가뭄의 여파로 다음에 흉작이 들었답니다. 쥐떼는 미리 그 사실을 알고 먹이를 찾아서 다른 고장으로 이동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경주에 있는 서출지라는 연못엔 쥐의 예지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신라 비처왕이 행차할 때 쥐와 까마귀가 길을 막고 서출지 방향으로 안내했고요. 비처왕은 서출지에서 나온 신령스러운 노인의 지시를 받고 궁중으로 돌아오자마자 커다란 검은고 갑을 활로 쐈습니다. 그곳에는 왕을 해치려는 나쁜 무리가 숨어 있었고요. 왕은 암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오면서 쥐는 상스러운 동물로 대접받았는데, 김유신 묘와 흥덕왕릉에는 쥐를 형상화한 띠동물상을 무덤 주위에 배치해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비금도나 우이도를 비롯해서 일부 해안 지역에는요, 쥐를 신처럼 모시는 사당까지 있었는데,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에 이 사당에 들러서 무사귀환과 또 풍어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난영의 어촌낙조 준비했고요. 구봉산의 노래 로맨스 항구 들으시겠습니다. 네, 구봉산의 로맨스 항구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이난영의 어촌낙조 들으셨고요.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쥐는요, 뛰어난 예지력과 부지런한 습성을 가진 동물인데, 특히 선비들에게는 분수를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그런 대상이었답니다. 옛날에 벼슬길 떠나는 제자에게 스승은 쥐 그림이 그려진 쪽지를 허리춤에 꽂아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는 황하언서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원 대륙을 도도히 흐르는 황하지만 쥐는 제 배를 채우는 이상의 물을 먹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는데요. 재물을 탐하고 관직에 욕심내지 말고 분수껏 백성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스승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교훈들에 등장하던 쥐는 현실적으로 귀한 양식을 축내고 또 병을 옮기는 해로운 동물이라면서 박멸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월대보름이라는 쥐불놀이는 쥐를 쫓고 해충을 없애는 풍습이고요. 지난 6, 70년대만 해도 쥐는 전국에서 생산하는 곡식의 10%를 먹어치우는 주범이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죠. 네, 기억나시죠? 쥐잡기 운동. 이런 구호 떠오르십니까?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한 집에 한 마리만 잡아도 수만 명이 먹고 산다. 네, 이런 구호가 적힌 포스터가 학교나 동사무소 게시판 또 전봇대마다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아마 기억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70년대 초반에 개봉한 영화죠. 쥐띠 부인이란 영화. 부지런한 쥐띠 며느리가 어려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이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쥐의 해로움은 경계했지만 또 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많이 또 인정할 건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서수남과 하청일의 노래 동물농장 들으시죠. 누나, 내 친구 진석이 기억나? 진석이? 걔 작년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잖아. 맞지? 진석이 아빠도 알지. 둘이 너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아니야, 응? 5학년 올라가서도 같은 반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기름요. 그 진석이 엄마도 우리 가게 자주 들러서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석이 걔래 그 우린 게 어찌 그런 병을 얻어 소리. 근데 엄마, 진석이 병 다 나았대요. 정말? 정말? 잘됐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학교 다닐 수 있대요. 엄마, 저 6학년 때는 진석이랑 같은 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름 참 좋겠다, 야. 근데 진석이 걔 작년에 5학년 올라가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입원했잖아. 1년 동안 학교 못 다녔으니까 다시 5학년에 다녀야 될걸? 헐, 진짜?
우리도 그 진석의 소식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예, 그 어린애가 그 큰 병을 이겨내고 완쾌됐다니 대단하고 대견하네요. 네, 우리 진석이가 고생 많았죠. 학교 돌아가면 예전 친구들이랑 다시 한 반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집단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요. 아, 저런. 그래도 학년은 달라도 건강하게 돌아와서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게 어딥니까? 아, 왜요? 진석이도 6학년에 올라가요. 그동안 병원 학교에 다녔거든요. 진짜요? 진석이가 병원에서도 계속 공부했대요? 우와, 병원 학교면 그럼 병원 안에 학교가 있는 거야? 진석이는 처음부터 병원 학교가 있는 곳을 알아보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대. 어이구, 몸이 아픈 애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돌이 너 뭐냐? 나도 열심히 하거든. 아이, 근데 여보, 여기는 어째 기른 게 다 있답니까? 어? 병원 안에 학교라니. 아, 참. 예, 병원 학교는 학생들 중에 소아암이나 백혈병처럼 난치성 질환으로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들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여러 가지 과목을 다 공부할 수가 있어? 그럼 병원 학교도 일반 학교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진석 엄마도 그랬잖아요. 진석이는 영어랑 미술이랑 음악 시간은 거의 안 빠지고 수업을 들었다고요. 그럼 뭐예요? 난 6학년, 진석이 5학년인데. 아니? 진석이도 둘이 너랑 같은 반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네? 진짜요? 정말이요? 아빠, 진짜예요? 네? 네? 그래. 병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일정 부분 출석이 인정돼서 진석이도 이번에 6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던데? 진짜죠? 아싸! 나 진석이한테 전화해봐야지. 갈게요. 아유, 저렇게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다녀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잘했어요? 오늘 친구들 모임에서 비싼 음식 먹는다고 잔뜩 기대했잖아요. 네, 처음 보는 요리도 나오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요? 누구랑 싸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래 먹지 못한 게 있어서 억울합니다. 아니 왜요? 당신만 빼고 안 주던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건데요? 자세하게 말해봐요. 배가 부른데 접대원이 자꾸만 뭘 또 시키라지 뭡니까? 그래서요? 접대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못 들어서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문했나요? 그렇습니다. 모두 똘뚜하고 아이스크림, 과일 단물을 맛있게 먹지 뭡니까? 똘뜨라고 하면 케이크고 과일 단물은 주스고 그렇다면 디저트를 주문받은 거네요? 그게 뭡니까? 아, 식사를 마친 다음에 나오는 후식을 말하는데 달콤한 음식이 소화를 돕고 입안도 개운하게 해줘서 다들 즐겨 먹죠. 그것도 모르고 일 없다고 했으니 참 후회됩니다. 식당에서 먹지 못한 디저트 내가 만들어 줄게요. 자, 오늘 사온 카스테라에 아이스크림 얹어서 한번 먹어봐요. 찬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니 설기빵이 또 맛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확 좋아졌죠? 역시 당신이 최고야요. 설기빵처럼 달콤하십니다.